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군복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막 중대에 배치된 지 한 달 나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름 이수연. 24. 누군가는 나를 강단 있는 여자라고 불렀지만 군대 안에서는 그 말이 별 의미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계급이 전부였다. 야 신병.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뒤돌아보니 상병 김하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비틀려 있었다. 네 상병님. 나는 군기를 잃지 않으려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목소리 작다. 다시. 그녀의 말에 나는 한층 더 크게 외쳤다. 네. 상병님. 김하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좀 낫네. 근데 너 오늘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지? 그녀는 내게 다가오며 고개를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너한테 군대가 뭔지 알려줄 거거든. 그 말 속에 담긴 불길함은 설명할 수 없이 피부로 느껴졌다.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번졌다. 군대에 오기 전 나는 그저 나라를 지키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예비역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나를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응원해 주셨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여군이었다. 하지만 입대하자마자 나는 알았다. 이곳은 드라마 속 그 멋진 군대가 아니라 서열과 권력, 침묵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점심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김하연은 내 침상 옆에 서 있었다. 야 신병. 이거 가져와. 그녀는 한 손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이걸로 뭐 하시게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너 지금 따지는 거냐? 숨이 턱 막혔다. 아, 아닙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모래주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팔이 저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생활관 구석까지 옮겼다. 그러자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자, 이제 저거 들고 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20번.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훈련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고 이미 땀은 범벅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상병님.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좁아졌다. 하지만 김하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신병 체력 좋네. 이 정도는 해야 군인이지. 그 웃음 뒤에는 잔혹함이 숨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생활관 불이 꺼지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다. 김하연은 내 침상을 발로 툭 건드렸다. 야, 나와. 그녀 뒤에는 같은 고참인 박선희 병장이 서 있었다. 오늘 신병 교육 좀 하려고. 나오라니까. 그녀들의 말투엔 교육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그건 결코 군사교육이 아니었다. 나는 생활관 밖 어둑한 창고로 끌려갔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자,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하자. 김하연은 내게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내 어깨를 꾹 눌렀다. 군대는 말이야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야. 아무 이유 없어도 고참이 시키면 하는 거라고. 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내 턱을 잡아 올렸다. 크게. 네. 박선희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얘 목소리 봐라. 훈련소 때는 조교한테 잘만 소리쳤을 텐데. 그 후로는 반복되는 얼차려였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번, 팔굽혀펴기, 엎드려 뻗쳐. 숨이 막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지. 우리 신병, 그래도 멀쩡하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팔과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고 손끝이 저려왔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박선희가 마지막으로 내 등을 발로 찼다. 그 순간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가쁘게 몰아쉬어졌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김하연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이거 가지고 쓰러지냐? 약한 년.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옆에서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신 드셨어요? 여긴 군병원이에요.
훈련 중 부상이라 해서 이송됐어요.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김하연, 박선희 그리고 창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2명의 군인이 들어왔고 그 뒤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양복에 단정한 헤어, 그리고 어깨에 걸린 국기 배지. 간호사가 급히 일어섰다. 장관님 여긴.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국방장관이었다. 그가 내 침대 옆에 다가와 앉았다. 이수연 병사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 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함께 있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는 앞으로 내 인생을 뒤흔들 예고처럼 들렸다. 하얀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창밖의 겨울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국방장관은 여전히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이수연 병사.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곧게 세웠다. 네 장관님.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 나왔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눈길을 병실 창가로 돌렸다. 군대에서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알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안전하다고 생각해라. 안전하다. 그 말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안전하다고 굳이 말해야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나는 안전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병실에는 언제든 군의관과 헌병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지 마라. 특히 같은 부대 사람들. 그 말은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같은 부대 사람을 믿지 마라. 그렇다면 고참들 뿐 아니라 다른 누구도. 나는 숨을 삼켰다. 장관님 대체 무슨.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건 곧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수행 장교와 함께 병실 문을 나섰다. 병실 문이 닫히자 나는 복도 너머로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증거 확보는? 장관의 낮은 음성. 예, 장관님. 현재 헌병대가 생활관 CCTV와 훈련 기록을 확보 중입니다. 피해 병사 진술도 곧. 그 뒤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라는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시각 중대 생활관. 김하연 상병은 침대에 걸터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야, 너도 들었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박선의 병장이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관이 직접 군병원에 왔다잖아. 그것도 그년 병실로. 박선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에이, 설마 우리 때문이겠냐? 훈련하다 다쳤다고 뻥칠 수도 있지. 그런데 헌병이 우리 생활관 CCTV를 가져갔대.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야, 혹시 걔 뭐라도 말했나? 김하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손끝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그년이 감히? 신병 주제에? 근데.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근데 뭐? 그년 아버지가 예비역 대령이래. 그 말에 김하연은 욕을 내뱉었다. 젠장 진작 말하지. 그들의 표정에는 서서히 공포가 번져갔다. 나는 장관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그가 왜 왔을까? 내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누군가가 날 지켜주려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고참들이 내가 고발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의 보복은 상상 이상의 것이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갈아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오신 분 진짜 국방장관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다 오신 거예요? 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심이 커졌다. 병실 불이 꺼지고 병동은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낮에 들은 증거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혹시 창고에 있던 CCTV? 아니면 누군가 목격이라도?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도 군의관도 아닌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헌병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가볍게 경례한 뒤 말했다. 이수연 병사, 저와 잠시 얘기 좀 하시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다. 헌병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차갑게 울렸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내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이수연 병사.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저는 국방부 헌병수사단 특임반 소속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특임반. 그건 단순한 부대 헌병이 아니라 장관 직속의 수사 인력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헌병 특유의 하얀 완장이, 가슴에는 금빛 휘장이 번쩍였다.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저희 보호 대상이며 동시에 핵심 참고인입니다. 핵심 참고인이라니요? 그는 시선을 나와 맞추며 조용히 물었다.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이 아닌 창고로 이동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간 목 안이 바짝 말랐다. 창고. 그 단어 하나가 내 머릿속을 사건 당일로 끌어갔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 불이 꺼졌다. 김하연 상병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아왔다. 야, 신병. 나와.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 뒤에는 박선희 병장이 서 있었다. 오늘 신병 교육한다. 따라와. 밖은 이미 어두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창고 쪽으로 이끌었다. 창고 안은 습기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고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고참들의 눈만 번쩍였다. 무릎 꿇어. 김하연의 명령에 나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서. 팔굽혀펴기 50개. 그들은 번갈아가며 명령했고 나는 숨이 가빠오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박선희가 내 어깨를 발로 눌렀다. 군대는 말이야, 강한 놈이 이기는 거야. 약하면 죽어. 하지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붉은 점 같은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 녹화하고 있는 걸까? 고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게 증거일지도 모른다. 다리가 풀려 쓰러진 순간 박선희의 발이 내 옆구리를 찼다. 야, 정신 차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셔야 합니다. 헌병의 목소리가 현재로 날 끌어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그들은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큽니다. 큽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자 중 일부는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장관께서 움직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른 범죄? 그건 대체 뭘까? 헌병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진술은 이 자리에서 받겠습니다. 이 병실에 있는 모든 대화는 보안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군사기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그날 점호가 끝나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훈련 후 피로, 창고, 고참들의 명령, 그리고 쓰러진 순간까지. 헌병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모든 말을 받아 적었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가 녹음기를 껐다. 이수연 병사.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내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부터 보호 대상 1호입니다. 그 의미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카드라는 뜻이죠. 그 시각 김하연과 박선희는 생활관 한쪽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거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끄러워. 지금 근현 병실에 헌병이 들락거린다더라. 무조건 우리 입장 방어해야 해. 그들의 눈빛엔 불안이 깊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보였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병실 문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번엔 헌병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군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이수연 병사 조심하세요. 헌병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병실 불빛은 희미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여군은 숨을 죽이며 내 침대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동시에 다급했다. 이수연 병사,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누구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주위를 한번 훑었다. 창밖, 천장, 그리고 병실문.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까봐 확인하는 듯 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헌병, 특히 오늘 낮에 온 그 사람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말씀을?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그 사람 장관 직속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라인이 당신을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려는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 안에 번호가 있습니다. 절대 휴대폰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공중전화, 그것도 사설 부대 밖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그녀는 말을 흐렸다.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병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번개처럼 내 침대 뒤 커튼을 젖히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며 헌병이 들어왔다. 낮에 만난 그 남자였다. 이수연 병사, 혹시 누가 다녀갔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본능이 소리쳤다. 헌병은 날 의심스럽게 바라보다 차트를 훑었다. 몸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그는 잠시 더 머물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숨겨져 있던 여군이 조용히 속삭였다. 보셨죠? 저 사람 벌써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 시각 부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김하연 상병과 박선희 병장은 창고 구석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헌병이 우리 뒤를 캐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박선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아니, 증거를 없애야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묘하게 웃었다. 그 CCTV 말이지? 그래. 창고에 있던 그거. 원본만 없애면 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CCTV 원본은 이미 헌병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폭행 장면이 아니라 그 이상을 담고 있었다. 여군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사건 단순한 가혹행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군 내부에 큰 비리가 터지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입니다.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저는 그냥 맞고 쓰러진 피해자인데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일 겁니다. 그녀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누군가 당신 병실에 또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침대 밑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전화번호와 한 장의 낡은 군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장관, 헌병,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밤 10시 50분. 병실 복도 끝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다. 오늘 밤에 끝내야 해. 내일이면 늦어. 그들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손이 얹혀졌다. 병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나는 여전히 침대 밑 봉투를 쥔 채 한참 전 여군이 남기고 간 말들을 곱씹고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 올 겁니다. 하지만 믿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문손잡이가 서걱 소리를 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조심스럽게 돌려지는 손잡이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하게. 문틈이 열리자 복도 불빛에 두 개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드리워졌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체구가 작았다. 그들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발소리를 죽이며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다. 누구십니까? 내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다. 큰 키의 남자가 낮게 말했다. 조용히 해. 우린 너 도와주러 왔다. 그 순간 낮에 만났던 헌병의 얼굴이 스쳤다. 믿지 마라. 여군의 경고가 동시에 떠올랐다. 도와준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시선을 주고받더니 작은 키의 남자가 재빨리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태블릿과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이수연 병사, 내 사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내 진술을 우리 방식대로 받아야 한다. 그 우리 방식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헌병 조사와는 다른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듯 했다. 나는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그건 이미 헌병한테 했습니다. 큰 키의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 헌병? 그 사람 믿으면 큰일 난다. 그는 장관 라인인 동시에 다른 쪽에도 보고한다. 다른 쪽.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두 분은 누구시죠? 작은 키의 남자가 대답했다. 우린 정보사 소속이다.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는 팀이지. 내 사건은 그 비리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비리라니요? 너를 폭행한 고참들 그 뒤에 있는 인물들이 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납품 비리, 인사청탁, 그리고 불법 거래까지 얽혀 있다. 그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의문을 남겼다. 왜 나 같은 신병이 그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린 내가 본 걸, 내가 겪은 걸 전부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보다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두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젠장 벌써 왔나? 문이 벌컥 열리며 낮에 만났던 헌병이 들어섰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큰 키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 우린 보호하러 왔어. 보호? 장관님의 승인 없이 이 병사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순식간에 병실 공기가 팽팽해졌다. 나를 두고 헌병과 두 남자가 대치했다. 그 순간 병실 구석에 여군 그날 밤 몰래 들어왔던 그녀가 커튼 뒤에서 나타났다. 멈춰요. 이 병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끌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복도 끝 CCTV 모니터를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 군 계급장은 없었지만 어깨에는 작은 은색 배지가 빛났다. 그의 입술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였다. 시작됐군. 병실 공기는 숨조차 무겁게 만들 만큼 팽팽했다. 헌병, 정보사라 주장하는 두 남자 그리고 의문의 여군까지. 내 쌍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이수연 병사, 우리랑 가야 합니다. 정보사라는 작은 키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무언가가 켜져 있었다. 이 안에 내 사건 영상 일부가 있어. 내가 본 그 창고 장면 말이야. 허가 없이 군 병사의 영상을 보관하는 건 범죄입니다. 헌병이 차갑게 반박했다. 그리고 그 영상 이미 군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큰 키의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군 검찰? 그건 장관 라인이잖아. 군 내부 비리랑 연결된 사건을 그들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 생각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의문의 여군이 그 사이를 가르며 섰다. 둘 다 멈춰요. 이 병사 당신들이 원하는 증인이 아니라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이용하는 순간 파괴됩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움찔했다. 이용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 세력 모두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 먼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에든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걸.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향했다. 헌병이 먼저 대답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의문의 여군이 한 발 나섰다. 여군 병사는 내가 동행하죠. 규정에도 맞습니다. 둘 사이에 짧지만 날카로운 시선전이 오갔다. 결국 헌병이 물러섰다. 2분 이상은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의문의 여군은 내 앞에서 걷다가 복도 모퉁이에 이르자 걸음을 늦췄다. 지금 병실로 돌아가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게 돼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살아남고 진실을 드러내고 싶다면 내 뒤를 따라와요. 단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헌병은 장관 직속, 정보사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고 이 여군은 정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만이 내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갑시다. 그녀는 주저없이 병동 끝에 비상문을 열었다. 경보가 울릴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내가 이미 꺼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비상계단은 냉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3층에서 1층까지 단숨에 내려갔다. 그녀는 병원 뒷문으로 나를 이끌었고 그곳에는 낡은 군용 지프가 서 있었다. 타요. 지금부턴 시간과 싸움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건 당신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당신 사건은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병원 쪽에서 경적 같은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찾았다. 저쪽이다. 멀리서 헌병과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엔진을 걸며 말했다. 이수연 병사, 지금부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린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싸움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프가 어둠 속 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적과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국방장관, 내 아버지, 그리고 김하연 상병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군용 지프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내 얼굴을 스쳤다. 운전석의 여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열었다. 서류철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국방장관과 내 아버지, 그리고 김하연 상병의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경직돼 보였다. 서류철 첫 장은 군 내부 문건이었다. 기밀 도장이 선명했고 날짜는 10년 전. 제목은 부대 창고 사건 내부 조사 기록. 눈을 의심했다. 문서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건 개요. 부대 여군 훈련병 A, 야간 훈련 후 창고에서 고참 2명으로부터 가혹행위 및 폭행 피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군병원 이송. 조치. 가해자 전출 및 사건 종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음. 비고. 당시 부대장 대령 255 나의 아버지. 사건 관련 보고 라인 국방부 국 헌병수사단.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 목소리가 떨리자 운전석의 여군이 짧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록은 전부 묻혔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제 사건이? 맞아요. 10년 전 사건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수법. 그리고 가해자의 집안까지 이어져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0년 전 피해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왜 아버지는 사건을 덮었을까? 차는 부대 외곽을 벗어나 좁은 국도를 달렸다. 그때 백미러 속에서 두 줄기의 강한 빛이 다가왔다. 헤드라이트. 차가 속도를 올려도 뒷차는 일정한 거리로 따라붙었다. 쫓아옵니다. 내가 말하자 여군은 짧게 욕을 내뱉었다.
정보사도 헌병도 아닐 거예요. 아마 제3자. 그 둘보다 먼저 우리를 잡으려는 세력. 뒷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바짝 붙었다. 범퍼가 부딪힐 듯 쇳소리가 울렸다. 여군은 핸들을 꺾어 비포장 옆길로 차를 몰았다. 타이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졌다. 나는 손으로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이 봉투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운전하는 겁니다. 뒷차는 여전히 뒤를 쫓았다. 그 순간 앞에 낮고 긴 철문이 나타났다. 군 시설 같았다. 저기 들어가면? 거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군 폐기 시설. 5년 전부터 봉쇄됐죠. 근데 우린?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우린 열쇠가 있거든요. 철문 옆 경비소에 멈춘 여군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경비병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표정하게 철문을 열었다. 뒷차가 따라오려 하자 철문은 순식간에 다시 닫혔다. 안쪽은 어둡고 적막했다. 버려진 창고와 녹슨 철제 구조물, 풀만 무성한 부지. 그녀는 차를 멈추고 말했다. 여기가 10년 전 사건의 현장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 피해자도 여기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첫 목표입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찰칵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다. 누군가 이미 우리를 찍고 있었다. 여군이 재빨리 권총을 꺼내며 속삭였다. 이수연 병사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는 당신도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철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군 폐기시설 내부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녹슨 철제 구조물 위로 달빛이 스치고 부서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쇳소리가 났다. 여군은 차에서 내리며 낮게 말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이곳은 봉쇄됐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멀리 쓰러진 감시탑, 부서진 창고, 그리고 잡초 사이로 보이는 누군가의 발자국. 이 발자국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군이 무릎을 꿇고 발자국 모양을 살폈다. 군화 자국, 그 안쪽에 묘하게 다른 형태의 패턴이 섞여 있었다. 군인 신발이 아닌데? 우린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한쪽 벽만큼은 유난히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댄 듯 했다. 여군이 손전등을 꺼내 벽을 비췄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벽에는 칼로 새긴 글자가 있었다. 나 아직 여기 있다. 글자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올해 3월.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일까? 여군이 날 바라봤다. 이수연 병사, 이게 우리가 찾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벽 옆에 낡은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군복과 함께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위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재훈 대령 기밀 보관.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창고에서 찍힌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고참들이 한 여군을 둘러싸고 폭행 직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단 한 줄. 그날 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버지가 사건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건가? 여군이 내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진실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군가는 이걸 덮으려고 했고 누군가는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때였다. 멀리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기 셔터음. 우린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고 문틈 사이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여군은 재빨리 권총을 꺼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봉투를 품 안에 숨겼다. 밖은 고요했다. 하지만 감시받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여군은 낮게 속삭였다.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우린 창고를 나와 폐기시설 깊숙한 쪽으로 이동했다.
부서진 식당, 버려진 생활관, 그리고 작은 지하 출입구가 나타났다. 출입구 앞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위에 먼지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최근에 드나든 거예요. 여군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지하 계단은 어둡고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내려가시죠. 아마 여기서 10년 전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게 될 겁니다. 나는 계단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멀리서 삐 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여군이 날 뒤로 밀치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 위치를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하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축축한 물기가 올라와 신발이 미끄러졌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등은 깜빡이며 간헐적으로만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 사이사이에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를 따라붙었다. 이 시설 원래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내가 속삭이듯 묻자 여군은 짧게 대답했다. 군 비밀 창고였죠. 공식 기록에는 5년 전에 완전 폐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계단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C-구역 보안 등급 1급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여군은 허리춤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 옆 단말기에 대었다. 잠시 후 철문이 칙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쪽은 넓은 공간이었지만 곳곳에 덮개 씌운 상자와 군수품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수북했지만 몇몇 상자는 최근에 옮긴 듯 바닥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이곳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여군의 말에 나도 모르게 목이 바짝 말랐다. 우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때 왼쪽 끝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공간이 울리며 메아리가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여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순간 파란빛이 사방으로 번졌다. 모션 센서입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그녀가 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철과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녹음기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2015.03 창고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0년 전 사건 그 피해자가 남긴 건가요? 여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걸 밖으로 가져가긴 힘들 겁니다. 이미 우릴 추적 중이니까요. 그 순간 모션 센서가 짧게 삐 소리를 냈다. 여군이 재빨리 권총을 꺼내 문 쪽을 향했다. 뒤로. 나는 그녀 뒤로 물러섰지만 내 시선은 상자 속 다른 물건에 고정됐다. 군용 서류철 한 권,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기밀 이재훈 대령 직속 보고. 아버지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재빨리 그 서류철을 품에 넣었다. 여군이 보고 있지 않을 때였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군이 낮게 말했다. 이수연 병사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완전히 믿는 건 위험하다. 문틈 사이로 군복 차림의 두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여군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고 공포탄인지 작은 폭발음이 공간을 울렸다. 그 틈에 나는 몸을 낮추고 뒤쪽 출구로 이동했다. 이수연 병사. 여군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품속의 서류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내 생존의 열쇠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뒤쪽 복도는 더 어두웠고 끝에는 작은 철문이 보였다. 문 손잡이를 잡자 잠겨 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팔이 뻗쳐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어디 가나 병사.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낮에 병실로 왔던 헌병이었다.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어디 가나 병사. 낮에 병실에서 봤던 헌병, 그 남자의 눈빛은 한층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끌어당겨 복도 벽에 세게 밀쳤다. 왜 혼자 나왔지? 그건. 대답해.
목소리는 낮지만 안에 숨겨진 압박감은 총구보다 무서웠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냥 나가면 안 되나요? 안 되지. 너 지금 누구랑 있었는지 알아? 그 역은 정체 모른다며. 그는 몸을 기울여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있는 건 뭔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이 내 품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헌병은 이미 손을 뻗어왔다. 서류철을 빼앗기면 끝이다. 내놔. 못 줍니다. 명령이야, 병사. 그 순간 멀리서 여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손 치워. 헐떡이며 나타난 여군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헌병과 여군의 시선이 번개처럼 부딪혔다.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이 병사를 보호하라는 장관님의 명령을 받았다. 웃기지 마. 보호가 아니라 압수하려고 온 거잖아.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서류철이 내 품 안에서 무겁게 눌리고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둘 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이거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 사건의 진실이라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헌병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도 섞여 있었다. 여군은 한 발 더 다가와 말했다. 그 선택, 여기서 하면 죽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철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전술복 차림의 남자 두 명이 뛰어들어왔다. 소음기 달린 권총, 얼굴은 가면. 정보사다. 타겟 확보. 그들이 내게 다가오자 헌병이 권총을 뽑아 겨눴다. 여군도 동시에 방아쇠에 손을 얹었다. 세 방향에서 총구가 겨눠진 숨막히는 정지 상태. 나만이 움직일 수 없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서류철 넘겨. 정보사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넘기면 목숨은 보장하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거면 왜 가면을 쓰고 있죠? 그 짧은 말에 공간의 긴장이 한층 더 높아졌다. 정보사 요원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고 헌병과 여군이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몸을 낮추고 연문으로 달렸다. 뒤에서 고함과 총성이 섞여 퍼졌다. 품 안의 서류철이 심장처럼 뛰었다.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검은 SUV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서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 이수연 병사.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SUV 문이 열리자 차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스쳤다. 가죽 시트의 향, 은은한 담배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아버지. 입술이 굳어붙은 듯 단 한마디만 나왔다. 이재훈 예비역 대령. 군복 대신 어두운 양복을 입었지만 직각 같은 자세와 군인 특유의 냉철한 눈빛은 여전했다. 그 눈빛이 나를 훑더니 짧게 말했다. 달아. 여긴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나는 SUV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뚝 끊겼다. 운전석에는 말없이 핸들을 잡은 남자가 있었고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통보다 더 무거웠다. 아버지가 덮은 사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에 아버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 이름이 찍힌 서류철을 봤어요. 10년 전 창고에서 여군이 폭행당한 사건. 피해자는 사라졌고 가해자들은 전출 처리. 그때 부대장이 아버지였습니다. SUV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다. 필요 없다고요? 저랑 같은 사건이 반복됐는데? 같은 장소, 같은 수법, 같은 가해자 집안까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운전석의 남자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목소리 낮춰라. 내가 모르는 게 많다. 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창밖을 봤다. 군 내부 거래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연결고리였다.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어. 그 말은 새로운 혼란을 불러왔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제거 작전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피해자가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과 진실은 다르다. 그 여군은 이용당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의 눈빛이 내 눈을 꿰뚫는 듯 했다. 지금 내 주위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내 목숨을 지키려는 자, 내 입을 막으려는 자, 그리고 내 손을 빌려 무언가를 하려는 자. 나는 속으로 여군, 헌병, 정보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중 누가 어느 부류인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SUV는 군시설 외곽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엔 10년 전 사건의 절반만 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찾아야 한다. 왜 절반만 주시는 거죠? 나머지 절반을 안 순간 너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 순간 SUV의 통신기가 깜빡였다. 운전석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대령님, 추적 신호가 잡혔습니다. 두 대가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수연아, 내 선택은 지금이다. 나와 함께 숨을지 아니면 도망쳐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지.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10년 전 사건을 덮은 공범일까? SUV가 급커브를 돌자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결정해라.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널 지킨다. 놓으면 넌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 손에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거쳐온 굳은 살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감춘 사람의 흔적도 보였다. 그리고 차 안의 공기가 폭발할 듯한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SUV 안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숨이 턱 막힐 만큼 길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손이 눈앞에 있었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벽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과 상처 그리고 말하지 않은 무수한 이야기들이 스며있는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진실의 절반만 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는 손을 잡는 대신 품속의 서류철을 더 꽉 끌어안았다. 저는 제 힘으로 찾겠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실망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래. 내 어미를 닮았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운전석의 남자에게 명령했다. 멈춰라. SUV가 도로 옆에 급정거했다. 바깥은 어두운 숲길이었다. 여기서 내려라. 그리고 다시 만나더라도 나를 믿지 마라.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한 손에 서류철을 들고 차 밖으로 내렸다. SUV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숲속은 고요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자 그 고요 속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낙엽 밟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걸음. 누군가 뒤를 밟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재킷 안으로 숨긴 채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 순간 오른쪽 나무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다. 이수연 병사. 낮게 부르는 목소리 익숙했다. 여군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다가오며 나를 스캔하듯 바라봤다. 아버지와 있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좋아요. 그럼 최소한 이건 알아두세요. 당신을 쫓는 건 정보사나 헌병뿐이 아닙니다. 제3의 세력극에 곧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지금 제 차로 가죠. 안전한 곳으로. 안전? 나는 비웃듯 말했다. 그 단어 오늘 하루에만 3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숲속 반대편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손전등 여러 개가 동시에 켜지며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여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늦었군. 불빛 속에서 나타난 건 검은 전술복 차림의 4명. 그중 한 명이 가면을 벗자 김하연 상병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랜만이네 신병. 그녀의 입가엔 잔인한 웃음이 번졌다. 장관이든 정보사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여군이 재빨리 권총을 꺼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김하연의 손에는 총이 없었지만 그 대신 무전기가 있었다. 대상 확보. 서류도 있는 듯.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의 군복에는 아무 마크도 없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발걸음 그리고 숲을 메우는 긴장감. 나는 품속의 서류철을 움켜쥐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 목숨과 진실은 내가 직접 지킨다. 여군이 내게 속삭였다. 선택하세요. 지금 제 옆에 서든지 아니면. 그 순간 김하연이 앞으로 나왔다. 아니면 내 쪽으로 와.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다 줄게.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한쪽은 총을 든 채 다른 한쪽은 맨손으로. 하지만 둘 다 같은 위험의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을 동시에 피하며 제3의 방향으로 달렸다. 숲속 어둠이 나를 삼키고 뒤에서는 고함과 총성이 뒤섞였다. 품속 서류철이 다시 한번 심장처럼 뛰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누구도 날 멈출 수 없다. 숲을 빠져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성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품 안의 서류철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군 시설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어둠 속 시골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산자락 끝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이른 새벽이라 인적은 드물었다. 폐가처럼 보이는 낡은 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쪽은 먼지로 가득했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앉아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는 군 공식 보고서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봤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간쯤에서 이상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아무 내용도 없었고 종이 한가운데 딱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북위 37도 34분 21초, 동경 126도 58분 42초. 좌표였다. 하지만 왜 기밀 서류에 이런 좌표만 적혀 있는 걸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용 GPS 기기를 꺼냈다. 좌표를 입력하자 화면의 위치가 표시됐다. 서울 외곽 군사보호구역 인근이었다. 그곳은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장소와 거의 일치했다.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좌표가 덧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나에게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주택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발걸음이 점점 다가오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이수연 병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버지였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난 알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손에는 내 GPS 기기가 있었다. 좌표까지 확인했군.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곳은 절대 혼자 가선 안 된다. 왜죠? 거기에 피해자가 있습니까?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흐렸다. 지금은 뭐죠? 지금은 거기가 내 목숨을 노리는 모든 자들의 종착지다. 그 말은 곧 거기엔 세 세력 모두가 모이는 시점이 될 거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넌 나랑 가야 한다. 아니요. 내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이번엔 혼자 갑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든 그게 진실이라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 선택, 내 목숨값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죠. 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GPS 기기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좋다. 대신 약속해라. 누굴 만나든 절대 첫마디는 하지 마라. 듣기만 해라.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가 떠난 뒤 주택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곳에 가서 10년 전 사건의 끝을 보겠다. 하지만 그 순간 GPS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전송한 듯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너를 기다린다라 수연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피해자가 남긴 메시지일까 아니면 덫일까? 새벽이 저물어가는 시각, 하늘은 희뿌연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낡은 오토바이를 빌려 GPS 좌표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달렸다. 차 대신 오토바이를 택한 건 숲과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GPS는 목적지 500m 전에서 경고음과 함께 깜빡였다. 지도 위의 좌표는 군사보호구역 표식과 거의 겹쳐 있었다. 경계 펜스가 서 있었지만 일부 구간은 철망이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이곳을 드나들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나무 뒤에 숨기고 몸을 낮춰 펜스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묻혔다. 숲 안쪽은 음침했고 오래된 군사시설의 잔해가 드문드문 보였다. GPS는 나를 한쪽 허물어진 창고 앞으로 이끌었다.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표면에 깨끗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연 적이 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캠프용 랜턴 같았다. 그리고 그 불빛 근처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 발소리를 들은 건지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수연아, 정말 너구나. 그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랜턴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자 나는 경악했다. 10년 전 피해자. 군 기록 속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윤하경 중사였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있지. 하지만 절대 나간 적은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무슨 뜻이죠? 난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 10년 동안.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모두. 장관, 정보사, 헌병, 심지어 내 아버지까지.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왜? 그건 내가 곧 보게 될 거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윤하경 중사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따라온 모양이네. 너만 온 게 아니야. 그녀는 내 손목을 붙잡고 창고 뒤쪽으로 이끌었다. 벽 한쪽을 밀자 작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우린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통로 속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이 길은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통로야.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지. 왜 지금 저를 데려가는 거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넌 나와 같아. 피해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다음 카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이수연 병사 나와. 다 끝났어. 헌병이었다. 뒤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나오면 살려주지. 정보사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두 세력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윤하경 중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봐라. 너는 이제 우리 모두의 표적이야. 우린 통로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작은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 안에 내 아버지가 왜 10년 전 사건을 막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다. 상자는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열어볼 틈은 없었다. 위쪽에서 철문 여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통로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하경 중사가 날 바라봤다.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해.
이 상자를 가지고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날 따라오든지. 그 말은 곧 진실을 단독으로 쥐느냐 아니면 그녀와 손잡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느냐의 갈림길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꼭 쥐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지하 통로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머리 위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발걸음이 번갈아 울렸다. 헌병과 정보사, 두 세력의 그림자가 동시에 내려오고 있었다. 내 손엔 윤하경 중사가 건넨 금속 상자가 있었다. 차갑고 묵직한 그 무게가 지금 내 심장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결정의 수연아. 윤하경 중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 상자를 들고 혼자 도망치면 넌 아마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그 대신 진실의 절반을 잃게 되지. 나를 따라오면 살아남을 확률은 반토막 나지만 진실은 전부 얻게 된다. 나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내가 알지 못했던 군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지금 나를 둘러싼 세 개의 칼끝.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상자를 품에 넣고 윤하경 중사의 뒤를 따랐다. 우린 통로 깊숙이 달려갔다. 벽에는 오래전 군에서 사용하던 전선과 녹슨 배관이 얽혀 있었고 곳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멀리서 점점 커지는 발소리에 윤하경 중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원통형 장치를 꺼냈다. 연막탄이야. 시야를 가리고 빠져나간다. 저기 총은 없습니까?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넌 지금 총보다 더 위험한 걸 들고 있잖아. 연막탄이 펑 소리와 함께 터지자 하얀 안개가 통로를 가득 메웠다. 그 틈에 우리는 왼쪽으로 꺾여 좁은 비밀문을 통과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기 사이에서 헌병의 고함이 들려왔다. 그 상자. 절대 빼앗기지 마라. 비밀문 안은 더 낮고 좁은 통로였다. 허리를 숙이고 이동해야 했고 발밑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 때 통로 끝에 노란색 조명이 보였다. 그곳엔 낡은 사무실처럼 꾸며진 작은 방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무전기, 벽에는 군 작전 지도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윤하경 중사가 내게 털어놓았다. 이곳이 내가 10년 동안 숨어 지낸 마지막 장소야. 여기서 난 모든 걸 기록했고 그걸 이 상자에 담았지. 그 안에는 내 아버지가 왜 사건을 막았는지, 장관이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전부 들어있다. 나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세상에 뿌린다. 하지만 그 순간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하경, 너 정말 배운 게 없구나. 목소리의 주인은 아버지였다. 그 상자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너도 수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윤하경 중사가 날 바라봤다. 듣지 마. 저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적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연아, 넌 모르고 있다. 그 상자 안의 진실은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윤하경, 모든 걸 폭로해야 해. 아버지, 모든 걸 막아야 해. 나는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이 열리면 되돌릴 수 없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전에 천장에서 굉음이 울렸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헌병과 정보사 요원들이 동시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총구가 우리 둘을 향했다. 상자 넘겨. 무기를 내려. 명령이 오가는 혼돈 속에서 윤하경이 내 손을 잡았다. 수연아, 지금이야. 그 순간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오른쪽 비상문을 향해 달렸다. 총성이 방 안을 가르고 벽에 타는이 박혔다. 비상문을 밀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 속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달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나의 싸움이다. 새벽 공기를 뚫고 뛰어내린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폐허 같은 숲을 벗어나니 멀리서 도심의 불빛이 번졌다. 상자를 품에 안은 팔은 점점 무거워졌고 심장은 쉴 새 없이 고동쳤다. 도심 입구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헌병, 정보사 그리고 정체 모를 세력까지 모두가 이 상자를 쫓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 거리뿐이었다.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그 싸움이었다. 택시를 잡을까 했지만 역으로 그게 추적당하기 더 쉬운 방법이었다. 대신 나는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겼다. 이른 시간이라 승객은 드물었고 CCTV는 고개를 든 채 무심하게 날 바라봤다. 승강장 끝쪽 불 꺼진 출입문 옆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던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한 손은 이미 주머니 속 작은 칼 손잡이를 감쌌다. 수연 병사. 익숙한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정보사 소속 이태진 대위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평소의 냉정한 표정 대신 묘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널 도와주려고 왔다. 아니, 정확히는 상자를 지키려고. 그 말이 끝나자 승강장 반대편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나타났다. 헌병이었다. 순식간에 나는 이태진 대위와 헌병 사이에 끼게 됐다. 그 상자 우리 관할이야. 헌병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태진 대위는 미소를 거두며 말했다. 내 놈들이 손 떼면 이건 그냥 불에 타 사라진다. 그들이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 나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등 뒤에 부딪힌 건 차가운 금속문. 문 위엔 비상구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문이 열리며 좁은 계단이 나왔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건물의 뒷골목이 펼쳐졌다. 담배 연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숨막히는 도시의 새벽. 그러나 내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도 멈추지 않았다. 골목을 3번 꺾었을 때 앞에 낯선 인물이 서 있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수연 병사. 내가 널 안전하게 데려가 주지. 누구죠? 널 기다린 사람. 그의 손목엔 작은 군번줄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군번 체계와도 맞지 않았다. 내 시간은 없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원격 장치를 꺼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골목 양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이건 함정이야.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이미 뒤쪽에서 이태진 대위와 헌병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제 선택지는 2개였다. 하나, 이 남자를 믿고 골목 끝 비밀 통로로 뛰어들 것. 2, 세력들 사이를 뚫고 도심 밖으로 빠져나갈 것. 그 순간 후드 남자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날 여기로 보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그렇다면 이건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뒤에서 헌병의 고함과 총성 앞에서는 후드 남자의 손짓이 동시에 나를 재촉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나는 숨을 고르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후드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골목 끝 녹슨 철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뒤에서 총성이 연달아 터졌다. 걱정 마. 이 길은 아무도 모른다. 후드 남자의 숨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보폭은 빠르고 나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다. 통로 끝에서 그는 문을 열고 나를 좁은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와 오래된 무전기, 그리고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다. 후드 남자는 의자에 앉아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아버지를 믿니?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왜 그런 걸 묻죠?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 때문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애가 상자를 가지면 선택은 2가지뿐이다. 진실을 폭로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아버지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아버지는 널 믿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는 거야. 후드 남자는 시선을 돌리며 창문 밖을 가리켰다. 그리고 시험의 마지막 장면이 곧 시작된다. 나는 커튼을 젖혔다. 창밖엔 버려진 공장이 보였다. 그 주위에는 검은 SUV, 군용 트럭, 오토바이까지 여러 세력의 차량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무기를 장전하고 있었다. 저게 다 나를 잡으러 온 겁니까? 아니. 후드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그 상자를 서로 가지려는 거지. 넌 그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상자 안의 진실, 아버지의 의도, 그리고 눈앞의 폭발 직전 같은 상황. 당신은 왜 날 돕는 거죠? 그가 천천히 후드를 벗었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내가 어릴 적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군복을 입고 웃고 있던 남자. 난 내 아버지의 부하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와 결별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10년 전 사건 당시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구하려 했지만 작전 취소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아버지가 뭘 감추는지 쫓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됐지. 이 상자가 그의 목을 조르는 유일한 증거라는 걸. 나는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 든 건 단순한 진실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도 혹은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무기였다. 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아, 곧 저 공장에서 총성이 울릴 거다. 헌병, 정보사, 그리고 장관 쪽 사설 무기팀까지 다 모인다. 그 혼전 속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뭔데요?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배신이라뇨? 내 아버지를 선택하든 윤하경을 선택하든 한쪽을 팔아넘겨야 한다. 그래야 남은 쪽이 널 지켜줄 테니까. 그 순간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렀다. 타겟 확인. 5분 후 진입한다. 박진우는 짧게 욕을 내뱉었다. 시간이 없다. 결정해. 창밖에서 SUV 문이 열리고 무장한 인물들이 뛰어내렸다. 그들 뒤엔 헌병 지휘관 그리고 낯익은 정보사 대위 이태진의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저 멀리 검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까지 서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멀리서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그건 명령도 부탁도 아닌 확인이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눈. 박진우가 상자를 가리켰다. 지금 내가 어떤 편에 설지 말해. 난 그걸로 움직인다. 내 손이 상자 위에서 떨렸다. 선택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피를 부를 것이다. 창밖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그 순간 세상은 폭발 직전의 정적에 잠겼다. 나는 상자를 움켜쥐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첫 번째 총성이 공장을 울린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창밖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다. SUV와 군용 트럭 뒤에 숨어있던 인물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나왔다. 수연아, 창문으로 나가. 박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소총이 들려 있었고 탄창을 바꾸는 손놀림이 번개처럼 빨랐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창문턱을 넘었다.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자 콘크리트 바닥이 발목을 울렸다. 아래쪽에서 헌병 둘이 날 발견했다. 타겟 확보. 움직인다. 그들의 무전 소리가 들리자마자 뒤에서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헌병 한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몸을 숨겼다. 나는 건물 옥상을 가로질러 다음 건물로 뛰었다. 낡은 지붕이 발밑에서 부서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쪽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뛰어. 너만 빠져나가면 돼. 그러나 바로 앞 골목 아래 정보사 대위 이태진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고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상자 이쪽으로. 왜죠? 내가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나는 대답 대신 옆 빌딩의 환기 덕트로 몸을 던졌다. 쇠 파이프 안을 미끄러져 내려가자 좁은 창고 안으로 떨어졌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후드 남자 박진우가 아닌 아까 도심에서 날 처음 붙잡으려 했던 그 인물과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상자를 빼앗았다. 뭐 하는 겁니까? 난 널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상자를 확보하러 온 거다. 그 순간 창고 벽이 폭발하며 헌병과 정보사 요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사방에서 총성이 터지고 먼지와 파편이 공기를 뒤덮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귀를 막았다. 후드 남자는 상자를 들고 창문 쪽으로 달렸다. 그를 막으려 뛰어올랐지만 곧 내 앞을 가로막은 건 윤하경 중사였다. 수연아, 멈춰.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그 상자를 지금 가져가면 넌 살아남지 못해. 그럼 이걸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아무도. 최소한 오늘은. 그녀가 나를 밀쳐내는 순간 창문 밖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상자에 꽂혔다. 수연아, 가져와. 그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박진우, 윤하경, 아버지 그리고 후드 남자까지 모두가 이 상자를 노리고 있었다. 총성과 고함 속에서 후드 남자가 기회를 틈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아버지가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혼전 속에서 나는 간신히 창문으로 나갔다. 거리 저편 후드 남자가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상자는 그의 품 안에 있었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잡아! 누군가의 고함이 뒤따랐다. 나는 전력으로 달렸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화염 속 도심을 가르며 멀어졌다. 그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가슴 속 불안은 커져갔다. 상자는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그리고 그게 모든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오토바이의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릴 틈은 없었다. 나는 곧장 골목 옆에 세워져 있던 낡은 픽업트럭 문을 열고 올라탔다. 시동. 3번의 시도 끝에 트럭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엑셀을 밟자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미끄러졌다. 시야 끝 오토바이의 미약한 불빛이 아직 보였다. 그 불빛을 쫓아 나는 도시 외곽 쪽으로 달렸다. 네온 사인이 점점 줄고 어두운 창고가 늘어나는 산업지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수연아, 거기서 멈춰. 윤하경 중사의 목소리였다. 이걸로 끝내자. 상자는 내가 되찾아도 이미 안전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어.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속도를 높였다. 이제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진다. 오토바이가 좁은 철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어두운 창고와 그 한가운데 놓인 금속 상자였다. 이렇게 쉽게 두고 간다고. 의심이 스쳤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틱하는 금속음이 들렸다.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바닥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귀가 멍멍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창고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그는 후드 남자였다. 빠르네.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는 상자를 발로 밀며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진짜 상자인 줄 알았냐?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금속 캡슐 하나뿐이었다. 진짜 상자는? 너한테 맡기면 폭탄이 될 거라서 말이지. 그의 표정은 비웃음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창고 지붕 위에서 로프가 내려오더니 검은 전술복 차림의 인물들이 뛰어내렸다. 정보사였다. 그들의 시선은 상자가 아니라 내 손에 든 캡슐에 꽂혀 있었다. 그거 열면 죽는다. 이태진 대위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야. 위치 추적기 겸 신경독 분사 장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이런 걸? 내 아버지가 만든 안전장치다. 이 안에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동시에 표적이 되는 거지. 순간 창고 바깥에서 굉음이 울렸다. 헌병 부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안과 밖에서 총성이 터지며 사방이 혼란에 빠졌다. 나는 결심했다. 손에 든 캡슐을 품에 넣고 혼전속을 뚫고 뛰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파편이 얼굴에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창고 뒤편 작은 하수구 입구를 발견했다. 몸을 숙이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멀리서 아직 총성과 고함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캡슐을 바라봤다. 차갑고 무겁고 불길했다. 이 안에 든 게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심장 같았다. 하수구 끝을 빠져나오자 새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몸은 젖고 지쳐 있었지만 품 안의 캡슐은 여전히 차갑고 묵직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그게 무엇이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도심 외곽의 폐공장을 향해 내려오는 군용 헬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SUV와 군 트럭들. 모든 세력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거기가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정보사 대위 이태진, 윤하경 중사, 그리고 후두 남자 박진우. 그들 사이에 검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내 품으로 향했다. 수연아, 그걸 이리 줘. 그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명령이 숨어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그걸 알지 않는 거다. 그게 아버지가 사람을 죽게 만든 이유입니까? 그 순간 공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숨길 수 없어. 내 아버지가 10년 전 작전에서 피해자를 버린 건 단순한 명령 위반이 아니었다. 그 피해자는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해 살려야 할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박진우는 웃었다. 이 캡슐 안엔 그날 통신 기록과 장관의 서명 명령서가 들어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순간 공장 밖에서 폭발이 터졌다. 헌병 부대가 돌입했고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다. 이태진 대위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수연, 캡슐을 열면 위치가 전 세계로 송신된다. 그 순간 넌 아무데도 숨을 수 없어.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눈앞에 아버지, 옆엔 나를 지키려는 박진우, 뒤에선 무기를 든 윤하경.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헌병들과 정보사 요원들까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날 믿든 안 믿든 그걸 열면 내 목숨은 끝이다. 그럼 진실은요? 진실은 가끔은 묻어야 하는 거다. 나는 캡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다. B- 하는 전자음과 함께 붉은 빛이 번졌다. 순간 공장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멈춰. 이태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캡슐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작은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 화면 속에는 10년 전 작전 당시의 영상이 재생됐다. 아버지가 통신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대상은 버린다. 구조는 취소한다. 내 필요하면 사살해도 좋다. 순간 공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윤하경이 낮게 숨을 내쉬었고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천장에서 와이어를 타고 내려온 한 인물이 홀로그램을 빼앗았다.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였다. 이건 이제 우리 거다. 그가 폭연탄을 터뜨리자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기침과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나는 박진우의 손에 이끌려 바깥으로 뛰었다. 연기가 거쳤을 때 홀로그램과 캡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넌 내가 막으려던 걸 풀어버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됐을 뿐입니다. 폐공장 밖 먼 하늘 위로 한 대의 헬기가 떠올랐다. 그 안에 홀로그램을 든 검은 마스크의 남자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걸.